예, 반갑습니다. 사업계획서 12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수업을 같이 참여하면서 얼굴도 마주 대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쉽지 않아가지고 어느덧 12주차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 두세 주만 하면은 이번 학기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보고 현장 강의를 오십시오 했는데도 또 막상 오래니까 또 잘 오지도 않으면서 현장 강의 언제 합니까? 맨날 물어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 강의를 안 하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은 현장 강의 가야죠 이러는데 막상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죄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결국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좀 부자들요. 부자가 얼마 정도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보니까 뭐 부자들의 평균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한 70억 정도 되는 거 부자들의 평균 가격이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라고 이제 은행 VVIP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진짜로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은행의 VVIP들이니까 뭐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제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보다 돈을 갖다 맡기고 뭐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 부자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사업을 해서요. 그 사업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 돈이라는 게 달러든 원이든 간에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한 1억 좀 맡겨놓고 야 이걸 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봐.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봐 했을 때 자,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가장 안전한 거는 아마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간단하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마도 이자가 나올 거예요. 인터레스트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채권이라는 게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채권은 채권의 베이스가 되는 회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채권 이자율이 결정돼요. 은행보다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채권들은 만약 회사가 이자를 요즘에 금리가 맡기면은 1% 정도 못 받는데 야 우리 회사 맡기면 5% 줄게. 근데 실제로 5% 주는 그 회사에 신용 등급이 되게 낮아가지고 1년에 5%를 받는데 6개월이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5%를 받기로 하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은 돈을 빌려준 거에 관한 정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 회사가 안 망하면 내가 5%를 받지만 망하면 어떻게 돼요? 5%는커녕 원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도 보정해줘요. 만약에 1억을 맡겼는데 망했다 그러면 최대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줘요. 그러면 난 1억을 맡기면서 원금이 손에 안 보고 싶다면은 5천만 원씩 나누어서 하면은 5천만 원 다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은행은 별로 5천만 원 받는 거니까. 채권은 그런 건 없어요. 금리는 높은 대신에 수익률은 높죠. 그 대신 원금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은행보다 훨씬 더 망할 가능성이 많죠.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채권도 이자를 더 주는데 실제로 채권 운용가 이런 거 보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채권도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의미에서는 하는데 어느 한쪽에 다 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돈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부동산을 사면 되지 않을까? 부동산도 투자예요. 실물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은 뿐만 아니라 금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는 내가 직접 이 돈을 가지고 장사나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장사를 할 수 있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직접 사업하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한다. 주식을 투자한다. 주식도 사실은 특정한 회사에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CJ에 할 수도 있고 빅히트에 얼마 전에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3만 한 2, 3천 원에 했던가요? 그게 한 3배, 4배가 되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산 그 주주들이 엄청 이렇게 대박이 터졌던 얘기죠. 돈이 되게 많이 남았던 얘기. 그래서 이게 열풍이 불어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주식을 막 샀었어요. 첫날에 상한가를 쳤는데 한 29만, 한 30만 원? 29만 8천 원인가 가까이 주식을 샀어요. 이게 지금 14만 원인가 지난주에 이거 오늘은 얼마인지 내가 안 봤는데 자 29만 원을 주고 샀는데 14만 원이 됐어요. 1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놓으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이 3배가 되면 3억이 돼요. 근데 1억을 투자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이 29만 원 주고 샀는데 14만 원이 그럼 얼마가 남는 거죠? 불과 일주일 만에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옥석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회사가 삼성전자 같이 4만 원에서 400만 원 갈 수도 있지만 400만 원 하던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얼 패던가 하는 그 인터넷 전화, 오늘은 인터넷 전화죠. 인터넷 전화의 원시적인 걸 개발한 회사여가지고 2000년, 1999년, 2000년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대박을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한 주식 한 주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나중에는 2만 원, 3만 원이 됐어요. 1억을 투자한 사람이 200만 원 정도 건져갔어요. 그래서 1억을 투자했는데 얼마가 남았다고? 아직 2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야 주식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자 실물 투자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원유를 사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사는 것도 아니고 직접 장사를 그러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사를 하면은 되지 않냐? 떡볶이 장사를 하든지 뭐 치킨집을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치킨집이 보통 10개 정도 개업을 하면은 3년 안에 7개 정도가 망해요. 그러면 치킨집을 차렸을 때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망하는 거죠? 차리는 사람들이 망하고 치킨 도매하는 치팅 할인이라든지 치킨 파는 회사 있잖아요. 직장인들의 로망이 치킨집 사장이에요. 퇴직하고 나면 특별한 기술을 배운 게 아니니까 돈 1, 2억 돈 2, 3억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든지 치킨집을 하면서 약간의 땅만 튀기면 되는 줄 알고 땅만 튀겼더니 안 사 먹어요. 그리고 막 차렸더니 한 동네에 치킨집이 한 3개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차려보니까 치킨집이 30개예요. 그나마도 치킨을 사가는 사람들이 배달하면서 돈 나가고 종업원 나가고 뭐 나가고 월세 나가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치킨에 관한 노하우가 없어요. 장사에 관한 노하우도 없고 배달도 못하고 주문을 심지어 주문만 잘 받지도 못해. 그렇게 사실은 상당한 많은 회사들이 많은 가게들이 망하는 거죠. 치킨 가게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은 VVIP들, 소위 말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들, 진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니? 했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우리 자녀들 보고 너는 뭐가 되라고 가장 많이 얘기해요? 뭐 전문직이 되라고. 그래서 뭐 의대도 보내기도 하고 변호사를 하기도 하고 뭐 회계사가 되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월급을 많이 직장을 다니기도 삼성전자를 들어가라, LG를 가라, 뭐 SK텔레콤을 가라, 굉장히 좋은 회사 공공기업을 가라, 뭐 한국전력을 가라.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을 쫙 조사해봤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길이 뭐였냐면은 좋은 직장을 가라 했어요. 좋은 직장을 가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불과 10%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서 부자라고 온 사람들 중에서 임원 뭐 달고 뭐 하고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불과 11%밖에 안 돼요. 직장을 다녀가지고 나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는 불과 10%네요. 실제로 또 한 20, 30%, 한 30% 가까이는 나는 실제로 부자가 된 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건데요. 나머지 실제로 한 65%가 다 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64%가 제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됐어요. 실제로는 뭐가 된 거예요?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사업. 그래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이라는 그 말만 사업이 실제로는 뭐예요? 장사를 했다는 무슨 장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간에 결국에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에 작년 말 연초에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시집장가를 되게 안 가가지고 시집장가 안 간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일찍 이제 모임을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한 10명 되는 친구들한테 특히 이제 처녀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집들 한 거의 나이 40이 넘었는데 안 가고 이래가지고 야 넥타이 메고 직장 괜찮은 사람 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장사꾼 좀 찾아라. 그 장사꾼이 하는 게 그게 껌 장사든 뭐 떡볶이 장사든 아니면은 뭐 순댓국집 장사든 아니면은 하다못해 철물점 장사라도 철물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본인이 직접 누수도 하고 전기도 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철물점 사장이든 따지지 말고 좀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가서 딴 데 가서 막 투덜투덜한 거야. 우리 하모 분께서 우리는 아무 데나 시집 가라 그랬다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아무 데나 시집 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예요. 대부분 넥타이를 메고 반듯한 직장을 다닌다고 뭐 어느 삼성전자 대리입니다. 뭐 SK텔레콤 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 대회를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밖에 안 돼요. 90%가 다 어디라고요? 90%가 65%가 그나마 이게 사업을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한 30% 정도가 부동산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의 꿈이 뭐냐 했더니 옛날에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제가 교회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그때 얘들의 꿈을 물어보면 얘 꿈이 뭐니 했을 때 또 어린애들하고 제가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물어봤더니 옛날 꿈이 되게 많았어요. 한 20년 전에는 뭐 탤런트가 될래요. 무슨 뭐 경찰관이 될래요. 그러니까 꿈이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한 15년, 한 20년 전쯤 그랬는데 불과 한 10년 전쯤에도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꿈이 굉장히 단순화됐어요. 뭐 하고 싶니? 했더니 거꾸로 나한테 물어봐요. 뭐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많던 꿈이나 비전들이 다 없어지고 돈 많이 버는 거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연구 대상이 여러분들 혹시 연구 토픽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한다면은 이 아이들이 돈에 관한 사고방식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대부분 제가 생각에는 아니 부모님이나 아니 드라마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등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거의 통일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애들이 꿈이 뭐래요? 묻더니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입니다. 이래요. 지금 뭐예요? 하도 부동산이 막 열풍이 부니까 꿈이 건물주예요. 꿈이 건물주에서 되겠습니까? 건물주가 꿈인 나라가 이 젊은 얼마나 꿈이 많은 아이들인데 이게 건물주가 꿈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시대다. 자, 그러면 건물주가 되는 사람들이라도 참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요즘에 한참 이제 그냥 대표적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격이 요즘에 제일 작은 게 한 30억이에요. 30억이에요. 그러면은 IMF라 그러죠. IMF 직전에 이 현대아파트 가격이 한 3억 이렇게 했어요. 3억. 그리고 만약에 한참 전에 제가 오늘도 이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도 왔는데 현대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얼마 주고 샀어요 했더니 얘기를 잘 못해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요? 얘기를 왜 잘 안 하려고 그럴까요? 너무 싸게 샀으니까 민망해서요. 1억 정도 샀어요. 1억. 그러니까 IMF 직전에 1997년 직전에가 보통 한 3억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IMF 전후에 산 게 아니라 한참 전에 샀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년 산 90년이나 80년 이렇게 산 거죠. 이 아파트가 분양이 언제 됐느냐? 1976년에 분양이 됐어요. 분양할 때는 분양 가격이 얼마였는 거 아세요? 460만 원이었어요. 아니 평당이 아니고 전체 가격이. 1차. 마지막 분양된 게 2200만 원에 분양이 됐어요. 2200만 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아파트 전체 가격을 지불하는 게 2200만 원이었다니까요. 예를 들어 그때 분양하자마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3천만 원에 만약에 현대아파트가 분양이 됐다. 그런데 현대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하는 데는 3천만 원의 이득을 받는 거죠. 만약에 근데 내가 입주를 안 해요. 그럼 이게 전세를 줘. 아니면 또는 이 3천만 원 좀 받았는데 내가 대출을 했어. 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1,500만 원 받아가지고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1,500만 원 내 돈을 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1,500만 원 전세를 주는 거죠. 1,500만 원 전세를 주고 내 돈은 1,500만 원을만 내는 거죠. 어느 형태든 간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구성 중에서 내 돈이 구성하는 돈은 얼마예요? 내 돈이 구성하는 돈은 50%예요. 50% 나머지 50%는 뭐냐면은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치더라도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50%는 뭐야? 이게 만약에 내 돈이 50%고 은행 돈이 세입자 돈이 50%면은 세입자 돈은 이자를 하나도 안 내는 거고요. 은행 돈이라고 그러면 이자를 내는 한 10% 이자를 낸다 쳐봐요. 그럼 만약에 1990년에 제가 이 아파트를 사면서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다. 3억에 사면서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을 대출을 받으면서 내 돈은 1억 5천을 가지고 현대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자에 이자는 안 붙는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1억 5천의 대출을 받으면 1년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맞죠? 그죠? 그러면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대까지 1,500만 원이니까 1억 5천을 대출을 받았다면은 1억 5천을 대출을 받았으면은 1,500만 원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가 10%라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IMF 직전에 만약에 한 1995년에 95년에 칩시다. 1995년에 3억을 주고 사면서 1억 5천은 은행 대출을 받고 1억 5천은 내 돈을 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1억 5천에 대한 이자를 매년 부담을 했어요. 얼마씩 부담하는 거죠? 1,500만 원씩. 1,500만 원씩 부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한 10년쯤 부담을 했어요. 그럼 이자가 얼마죠? 이자가 1억 5천이에요.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 아파트 가격이 자 95년 또 15년쯤 지나면 2010년 25년쯤 지나면은 2020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금리가 원래는 10%였는데 5%고 지금 금리가 2.5%예요. 딱 반으로 줄었다 그죠? 자 10%, 5%, 2.5% 갈수록 이자는 줄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10년간 1억 5천 이자를 냈고 그죠? 또 나머지 5년간 얼마나 이자를 냈을까요? 5년간 얼마쯤 될까요? 5%면은 7,500만 원쯤 되겠네요. 아니죠. 10년간 5%면 만약 10년간 5%면 7,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은 2억 2,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2.5%로 또 5년이면 얼마죠? 이렇게 합치면 10년간 또 10년간 그리고 나머지 5년간 해봅시다. 이거는 10% 이자, 이거는 5% 이자, 이건 2.5% 이자. 처음에는 1억 5천. 그 다음에 10년간은 7,500. 2.5% 곱하기 5년이면은 아마도 이자가 한 750. 그죠? 750쯤 되나? 그죠? 1억 5천에 750쯤 되죠. 그러면은 합치면 뭐예요? 2억 3천 한 200쯤 되네요. 내 돈은 1억 5천만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했더니 보니까 25년간 한 이자만 2억 2,500 나갔어요.
1억 5천을 빌려가지고 25년 동안 이자만 냈더니 2억 한 3,200이 나갔어요. 그죠? 2억 3,200 나갔는데 현대아파트가 3억에서 3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27억 5천에다가 그죠? 23억을 빼면은 차액이 얼마인 거죠? 2천만 원, 5천만 원, 네. 25억 2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해요. 만약에 내가 현대아파트 3억을 사면서 대출이죠. 대출 이자를 10년간 10%, 그 다음에 5년간 5%, 그 다음에 10년간 10%, 또 10년간 5%, 또 5년간 2.5% 해서 25년간을 남의 돈을 반을 의존하고 현대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시세 차익이 약 25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겨요. 뭐 때문에 생겨요? 만약에 이게 일종의 지뢰다. 내가 3억은 조달이 안 돼. 없었어. 나는 젖 먹는 힘까지 다 모은 돈이 1억 5천이야. 젖 먹는 힘까지 다 모은 돈이 1억 5천인데 그 1억 5천을 가지고 현대아파트라는 걸 샀더니 IMF 직전에 95년에 3억 주고 샀더니 결국은 2020년 지금은 30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간 레버리지는 지렛대거든요.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자 비용을 다 댔더니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의 시세 차익이 생겼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현대아파트라는 그 상징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25년간을 추적해 본 거예요. 자,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25년간을 제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게 생기는 거고, 불과 한 5년 전에 레버리지라는 걸 설명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인 것 같아요. 자, 5년 전에 제가 아는 친한 교수한테 혹시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고속터미널 대각선에 보면은 길 건너편은 퍼스티지가 있어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고 그 퍼스티지 건너편 또는 고속터미널 대각선에 보면은 경남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 가격이 제가 아는 교수님이 몇 분 살고 있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7억 했었어요. 7억. 이 아파트를 사는데 7억이라는 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얼마냐? 6억이었어요. 전세가 6억이었어요. 또는 이 아파트 7억 할 때 은행 대출이 6억이 가능했어요. 자, 전세를 내주든 은행 대출을 받든지 간에 이 매매 가격이 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살려면은 7억이라는 현금은 조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뭘 이용하는 거죠?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했어요. 6억이라는 대출을 이용했어요. 6억이라는 대출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자기 돈은 1억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만약에 샀다 쳐봐요. 자, 그러면은 6억에 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자 한 3.6%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죠. 3.6%를 최근에 한 4년 정도 부담을 하면은 자, 1억에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인데 곱하기 6억이니까 1년에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거죠? 66, 36, 63, 18. 1년에 부담하는 이자가 무려 얼마예요? 2,100만 원. 2,100만 원. 2,100만 원이 부담하고 5년이 뭐예요? 1억 500만 원. 자, 제가 제 돈은 1억밖에 없고 경남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로 6억을 받아가지고 저걸 샀어요.
잘 샀을까 못 샀을까요? 레버리지를 은행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게 잘 됐을까 못 됐을까요? 이게 최근에 약 한 40억 정도예요. 그러면은 40억 빼기 자 원래 샀던 가격이 7억 빼면은 얼마냐면은 33억이에요. 빼기 이자를 1억이에요. 그러면은 1억이라는 돈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6년 동안 1억을 이용해서 6년 동안 얼마를 버는 거죠? 32억을 벌었어요. 몇 퍼센트를 버는 거죠? 1억을 가지고 1억을 벌면 100%예요. 1억을 가지고 10억을 벌면 얼마 쓰였어요? 1000%죠. 5년 만에 3200%가 생겼어요. 뭐가요? 경남 아파트를 사고 안 사고. 그러니까 이자를 다 부담하고 1억이라는 돈을 내 1억이라는 돈도 잊어버리고 내 1억이라는 돈과 은행 돈 6억이라는 차입금을 이용해가지고 6억이라는 은행 차입금이 내 1억이라는 돈 플러스 합쳐져가지고 결국에는 내 1억과 6억이 합쳐져가지고 32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가져옵니다. 뭐에 의해서 발생한 차익이에요? 이게 뭐에 의해서 발생한 차익이요? 레버리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피숍을 차리는데 실제로는 내 돈은 1억이고 실제로는 커피숍을 차리는데 6억이 들어갔다. 근데 내가 발생해내는 수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폭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커피숍을 차리면서 발생한 수익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도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한다는 거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들면서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돈이 수백억이 없어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를 받거나 또는 차입을 하는 거죠. 투자를 받은 이 투자금이나 차입을 받은 이 차입금들이 뭘로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방시혁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은 불과 몇 억밖에 없었어요. 폭발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 제 아는 되게 친한 미국 변호사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 회사라는 걸 차려가지고 구조조정하는 어떤 채권들을 사고 운영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뭐 운영하는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이 친구하고 3일 회계법인에서 뭐 회계사 하나 둘이서 자기 돈 1억을 가지고 SPC, 스페셜 퍼포먼스 컴퍼니, 특별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법인을 하나 설립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은행 부실 채권, 이걸 NPL이라고 해요. 국민은행의 부실 채권, NPL은 뭐냐면은 Non-Performing Loan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은 대출금들에 관한 거예요. 이거를 원금 2,500억, 이자 2,500억 해당되는 토탈 5천억에 해당되는 돈을 국민은행이 팔았어요. 경매를 처분해서 팔았어요. 이 채권 좀 사가라. 네 얼마 쓸래? 했더니 이 사람이 78억을 썼어요. 78억 주고 샀다니까요? 그럼 78억이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돈이 2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결국에는 75억을 국민은행에서 이 채권을 5천억치 팔면서 이 채권 전체를 담보로 맡겼어요. 그리고 75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2억을 하니까 77억, 1억이 모자라잖아. 1억은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빌렸어요. 야, 빌려줘. 그러면은 내가 너 이자 줄게. 한 10%, 연 10%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돈 2억하고 남은 돈 1억 합쳐가지고 토탈 3억을 가지고 78억짜리 국민은행 NPL, 국민은행 2차 NPL을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약 500억 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250억씩 나눠가지고 10년 전부터 계속 놀고 있어요. 뭐만 놀고 있어요? 1인당 250억씩 나눠가셨다니까요. 제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맨날 놀고 있어요. 지금은 로펌의 오너예요. 로펌을 하나 사가지고 출근도 안 해요. 밑에 변호사들 20-30명 데리고 그 로펌을 세워가지고 안에 가보면 있어요. 일은 안 해요. 왜요? 오너들이에요. 로펌에 관련된 비용을 친구들이 다 부담하고 변호사한테 월급 주고 파트너를 월급 주고 일을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뭘로 배신한 거예요? 원래 구조조정 회사 부사 월급쟁이 부사장에서 독립에서 나온 SPC 회사 조그만 거 하나 세워서 지금은 자기 돈 1억을 가지고 자기 돈 1억이죠. 1억을 가지고 250억을 벌었어요. 3년 만에. 뭘로 번 거죠? 5천억이라는 이 채권을 78억이라는 원금을 주고 사왔는데 자기 돈은 불과 2억 들어갔다니까. 75억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1억은 친구들로부터 조달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치러가지고 밑에 애들을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해요. 어떻게 고용해요? 자금 회수하는 애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친구들 회수해온 대금의 30%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회사로 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수년간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하나 예를 들면은 이 5천억의 채권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한보철강 채권이 있었어요. 한보철강 채권이 80억을 받을 게 있는데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까 채권 잠깐 설명했지만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한보철강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돈 지급 능력이 없어요. 한보철강 채권액이 80억짜리가 평가를 얼마를 했냐면 평가가 제로로 됐어요. 회수가 안 될 거다. 라고 은행에서 보고 이거는 얼마? 야 이거 제로야. 못 받아. 이렇게 해서 채권 속에는 명목상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전혀 못 받는 걸로 처리했어요. 근데 그 한 회사로부터 채권을 90%를 돈을 받았어요. 7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채권 가져온 전체 금액만큼을 한 채권 한 액면 금액 가지고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거는 연대 보증인도 전혀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연대 보증인까지도 인기도 하고 어떤 거는 보니까 이미 자금 지급할 여력이 있는데 돈 달라 소리를 적극적으로 안 해가지고 돈 안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등등등 찾아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고요? 500억. 그래서 제 친한 친구인데 아직도 놀고 있어요. 코로나 아니면 1년에 반은 해외에서 놀고 1년에 반은 한국에서 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렇게 돈을 번 딱 이유 하나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뭐냐면은 레버리지를 이용했어요. 내 돈이 78억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이 3억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돈은 불과 1억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내시 여기저기 긁고 먹어서 겨우 1억을 한 거고 또 다른 1억은 친구가 또 1억을 조달한 거고 그래서 이 회사를 채권을 회수하는 NPL을 전문화하는 회사를 SPC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했죠. 실제로는 이 부동산 조금 전에 있는 채권을 회수하는 회사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장사예요. 실제로 부자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일 250억을 벌겠어요? 이런 사업 속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수많은 회사들이 또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와 관련된 레버리지라는 걸 굉장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결국은 재무거든요. 그래서 재무에 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거. 제가 그래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했던 거. 그 다음에 투자와 또는 차입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하는 사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재무성 평가 또는 재무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서 그 다음에 재무 활용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사업계획서에서는 뭐예요? 사업계획서 핵심 이유가 뭐예요? 남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입을 할 때 남한테 내가 하는 사업이 뭡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재무성 평가고 재무성 평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등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다. 잠깐 쉬었다가 시장성 평가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